작년 수특수안에 한번 실렸었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한번 실린 적이 있고, 작가는 성석재입니다. 성석재가 쓴 작품 중에 당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작품은 평가원 기출도 한번 된 적이 있는데요. 황만근 씨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이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이 양반은 천하 효자고 동네 굳은 일은 다 맡아 하면서도 동네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죽음을 다루면서 현대 어떤 농촌 사회에, 물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면을 드러냈고요. 조동관 약전이라는 작품을 배울 텐데, 앞에 세 글자는 사람 이름이고 뒤에 두 글자의 약은 간략히 이런 뜻이고요. 전은 일대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조동관의 간략한 일대기, 이렇게 되겠네요. 작품이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작품은 일대기 형식을 띠고 있어요. 일대기 형식이에요. 좀 이따 확인해 볼 거야. 자, 간단히 소개만 하자면 이게 주인공 이름이에요. 주인공의 형은 이름이 이렇습니다. 큰형은 이름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큰형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은관 씨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이거 지금 많이 배웠어요. 합기도, 태권도, 뭐 이런 거 많이 배워가지고 합기도가 4단, 태권도가 3단 등등 기타 등등 합쳐가지고 총 몇 단이냐면 이렇습니다. 성은 조씨고요. 그러면 조은관 씨의 무술 실력을 우대해주는 의미에서 조은관 씨라고 안 부르고 조 10단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아, 그 양반 무술을 잘해. 그럼 이제 발음을 좀 세게 해보면 이 글자는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이 글자는 이렇게 발음이 되고 이 글자는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욕이요. 어마무지한 욕. 차마 발음도 못할 만큼. 나같이 순진한 사람은 아유야 이거 무서워서 말도 못해. 왜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지금? 대박이다. 어쨌든 이렇게 장명을 한 작가는 이 장명을 통해서 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극히 해학적이고 그 다음에 통속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속적이라고 하는 거는 속물적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사회의 실제 모습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풍자적이고 해학적이기도 합니다.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일단 이 작품 우리가 읽을 부분 읽고 나서 나머지를 프린트해서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자, 바로 갑니다. 서장이 등장해요. 파출소장이 아니고 경찰서장이야. 경찰서장이면 상당히 높은 직급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직급이 아니에요. 똥간을 체포해오라. 똥간 씨가 무슨 일을 했길래? 망신을 당했대요. 이 부분은 언어 유희죠. 단순하니까 넘어갑시다. 수돗물은 이제 하수구라는 뜻이죠. 체면이며 훈장이 회복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똥간이가 경찰서장을 폭행하고 수돗물에 하수구에 집어 던지고요. 그 바람에 그가 자랑스럽게 차고 있던 훈장마저 다 똥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죠. 똥간이는 어디 있을까요? 산에서 버틴 지 사흘째.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핑계를 대는 데는 선수인 경찰들도 잠복근무를 해. 이 말도 흥미롭습니다만 너무 넘어갑시다. 그러거나 말거나 버팁니다. 뒤집어 쓰고 버텨요. 돌로 버텨요. 욕은 뭐 어마무지하게 하니까 욕설이 그치자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되어 남산으로 모여듭니다. 폭설이 내리고요. 눈은 그동안 똥간이 퍼부어댔던 욕이 퍼진 대기를 정화하고, 그러니까 욕을 정말 많이 하는 인물인가 보죠. 땅을 덮으려는 듯 내렸고요. 눈사람인지 사람인지 안 되는 행렬이 좁은 산길을 메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왜 이들은 불안해하고 심지어 산길을 메우기까지 할까요? 왜요? 똥간이가 불쌍해서. 참고로 똥간이는 적과 아군의 구별이 없어요. 똥간이에게 아군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읍내 사람들은 똥간이가 술을 먹었다 하면 간단해. 똥간이 읍내에서 뭐를 돈 내고 하는 일이 없어요. 술도 밥도 집도 심지어 뭐든 다 힘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술을 일단 마셨다 하면 읍내 가게 유리창이나 유리창은 모조리 작사를 내고, 그러면 누구만 좋아하겠어요? 유리가게 주인은 좋아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똥간이는 평등한 사람이라서 예외 없이 유리가게로 들어가서 유리가게 유리들을 다 작사를 냅니다.
그냥 다 작살입니다. 밥은 다 공짜로 먹고요.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욕이란 욕은 입에 다 달고 살고. 그런데 왜? 왜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더 가봅시다. 눈이 그치고 침묵과 고요가 은척을 엄습했다. 뭐 의인화된 표현인데 뭐 넘어가자고요. 바람도 소리를 죽이던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긴장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지요. 바로 그때 그 순간 아뿔싸 오호라 슬프도다 어쩔 것인가. 똥감의 죽음을 알리는 기보가 전해졌다. 잠깐 스톱. 이거 누구 감정이에요? 서술자의 감정. 심지어 감탄사까지 동원해 가면서 서술자가 직접적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탄사 중에 하나가 눈에 튀어요. 아뿔싸라는 거는 슬픔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오호라는 조금 이상합니다. 오호라는 오호라 하고 놀라거나 감탄할 때 쓰이지 슬플 때는 잘 안 쓰이거든요. 뭐 어쨌든 계속 가봅시다. 그는 얼어 죽었다.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는 동굴에서 메마른 뼈 몇 개가 흩어져 뭐 잡아먹었겠죠. 뻣뻣한 똥감이 시체를 말아들고 내려오던 기동타격대 행렬은 눈 맞으며 지켜보고 있던 눈사람의 행렬. 말이 눈사람인지 사실은 읍내 사람들이죠. 이 행렬은 저 행렬을 비난했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비난한 거예요. 너희들이 좀 포위를 풀어줬으면 똥간이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니야? 겠죠? 그 다음에 저 행렬은 이 행렬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뜻을 무언으로 전하며 한동안 눈을 맞고 서 있었다. 어쨌든 은척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을 사람들은 모두 한패였다. 유대감인데. 그러니까 아까부터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일진과 어떤 깊은 유대를 맺었습니까? 비록 내가 쟤한테 이것저것 뺏기고 갖다 바치고 했지만 우리는 친구야. 우리는 공동체야. 이런 생각을 했나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이게 말로만 듣던 스톡홀름 뭐 이런 건가? 은척에서 나지 않았고 사람들도 없으며 죽을 리도 없는 경찰서장만큼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제 외부인인 거죠. 이제 여기에 모든 힌트가 다 나옵니다. 앞에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여기서 이해가 돼요. 잘 보세요. 똥간의 돌에 맞은 경찰관이 상처 관계없이 몇 주 뒤 교통사고로 죽자. 상처 관계없이 죽은 거예요. 그를 기리는 비석을 세워 앞면에는 경찰 충령비라는 글씨에 뒷면에는 자 여기부터 바로 묶어주시고요. 암흑의 서장이 은척의 치안을 위협하는 불량 도배를 소탕하여 이미 틀렸습니다. 소탕하지 못했어요. 지가 알아 죽었으니까. 정의와 질서를 구현하지도 못했습니다. 장렬히 산화하지도 않은 거죠. 무슨 산화야. 교통사로 죽었다니까. 비를 세우는데 읍내 유리가게, 철물점, 어물점, 양복점, 술집, 기타 주인이 얼마나 고심하며 건립위원으로 위촉했는가 등등의 사연이 국화문 혼용체로 비뚤비뚤 적혀 있었다. 자, 첫 번째 질문. 왜 하필 그 경찰 충령비 뒤에 유리가게, 철물점, 어물점, 양복점 등등의 주인장 이름이 써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냈겠죠. 돈 뜯어낸 사람들이죠. 두 번째, 소탕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며 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위선이죠. 실제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포위 말고 뭐 했어? 경찰서장이 폭행당할 때 말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폭행 장면이 여기 없으니까 우리가 좀 더 낯선데 경찰서장이 끌려다닐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건 이게 대체 뭐예요? 게다가 여기 보면 그 비가 세워지던 날
유지들과 전원을 차음석신 가운데 거창한 제막시까지 지냈어요. 그럼 여기 경찰 충령 및 충성스러운 영혼의 비 교통사고인데 여기 국화문 혼용체랑 여기 거창한 제막시 의미하는 바가 일치합니다. 헛된 권위, 그야말로 헛된 권위. 이렇게 돼요. 그가 은척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했던 최고의 업적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마지막도 뭐예요? 조롱이죠. 마지막 이 표현도 조롱이 되겠죠. 자,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이해해보자. 빈 화면이 필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갑시다. 자, 보세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한쪽에 은척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는 경찰서장이 있습니다. 그럼 은척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소시민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당하는 쪽이에요. 다시 말해 피해자죠. 이쪽은 뭐가 돼요? 권력자입니다. 가해자죠. 이쪽은 빼앗는 쪽이에요. 이런 대립구도야. 그리고 조똥간씨가 있어. 조동관은 소시민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동관의 입장에서는 경찰서장을 이길 만한 권력은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럼 생각해봐요. 이들에게도 얘를 이길 권력이 없고요. 얘도 얘를 이길 권력이 없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반응해요? 이길 수 없으니까 복종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얘는 어때요? 이길 수 없으니까 복종해? 그런 게 어딨어? 조똥간 내 사전에 복종 같은 단어는 없어. 하고 신임 서장이 오자마자 정면으로 붙어.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하고서는 가만두질 않죠. 따라서 이들에게는 얘가 뭐로 보이겠어요? 은척의 배트맨이잖아. 은척의 캡틴 아메리카, 캡틴 은척. 그래서 자기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자에게 맞서요. 가만두질 않아. 아까 말했죠? 조동관에게는 피하 구별이 없다고? 얘든 어느 쪽이든 조동관은 자기를 억압하면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것이 이 사람들과 얘의 차이이면서 동시에 얘들이 조동관을 동경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쪽은 유대감이 어떤 유대감이 있느냐 이렇게 내려간 유대감이죠. 소심, 그러니까 피해자로서의 유대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동관에게는 일종의 저항하는 자에 대한 동경도 있는 거예요. 몸이 찌뿌드드하다가 똥간 얘기만 들으면 아주 그냥 몸이 확 풀려. 왜냐하면 규범과 질서와 억압을 깨부셔버리거든요. 그깟게 뭐라고 하고서 조동관은 이쪽에게 과감하게 저항을 해요. 근데 그 저항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일으켰어요? 자기의 죽음이죠. 다시 말해서 권력층의 폭력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폭력이란 건 겉으로 드러날 때 무서운 게 아니라 숨어 있을 때 무서운 거죠. 그리고 드러나게 되면 폭력을 가하는 쪽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폭력을 드러냈으니까. 마치 자기들이 굉장히 신사적인 양, 너희들이 까불지만 않으면 절대 우리는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는 양 이것저것 빼앗아가고 있지만 그 숨겨놓은 폭력성을 겉으로 드러내게 되면 그때는 자기들이 착한 척할 수가 없잖아요. 착한 척하지 못하게 하는 게 조동관의 역할인 거죠.
니네 별로 안 착하잖아. 왜 착한 척하고 있어? 이런 것이죠. 조동관은 따라서 우리에게 누구의 어떤 작품을 떠올리게 하느냐? 만무방을 떠올리게 합니다. 만무방의 주인공은 응칠이와 응호예요. 응호는 성실한 농꾼이고 눈 아파. 응호는 성실한 농꾼이고 응칠이는 형이야. 만무방이죠. 무슨 뜻이에요?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칠이는 응호에게 오랜만에 놀러 갔어요. 근데 응호는 이 사람이 농사를 성실하게 지어놓고 수확을 안 해. 가을인데 벼가 썩기 직전이야. 야, 너 왜 수확 안 해? 하면 뭐해? 왜 하면 뭐하냐는 말을 할까요? 소장료 내야 되죠. 빚쟁이들이 많지. 갚을 거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그럼 어차피 나한테 남는 게 없는데 수확을 해서 뭐 하겠냐? 안 해. 마침 안 해도 아프겠다 핑계대고 가만히 있어. 근데 무슨 일이 생기죠? 자기 돈에 벼가 없어져요.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다 형을 의심합니다. 저 형이란 저놈 새끼 저거 만무방이라고 내버려뒀더니 어디 훔칠 게 없어가 지 동생 벼를 훔쳐. 나쁜 새끼. 응칠이는 억울합니다. 논을 지키죠. 이놈이 도둑놈 잡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마침내 도둑이 등장했습니다. 달려가서 일단 몽둥이로 허리를 내려 조진 다음에 복면을 벗겨보니 앞불싸. 정확히 지문에 이렇게 등장하죠. 살뚱맞은 바람이 공중에서 무섭게 북새를 돌았다.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이렇습니다. 누구길래? 동생이죠. 어마무지한 아이러니죠. 자기 눈의 벼를 자기가 훔친다. 생각해보면 자기 눈의 벼가 아닌 거죠. 남의 것으로 돌아가기 정해져 있는 벼를 훔치는 셈이 되는데 문제는 그 벼는 이 사람이 한 1년 내내 뼈를 깎아서 기른 벼라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동네 사람들은 만무방이 형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간단한 산수를 해봐요. A와 B가 있어요. A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B는 농사 안 짓습니다. 그냥 놀아요. 다음 두 번째, A는 가을에 농사 지은 A 말이에요. A는 먹을 게 없습니다. B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A와 B 중에? B 아닌가? 어차피 둘 다 못 먹는데 놀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동네 사람들은 A고 형인 응칠은 B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응칠이를 동경한단 말이야. 야, 나도 너처럼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맨날 일만 하고 어차피 가을에 먹을 거 없는데. 조동관은 만무방 같은 존재인 거죠. 이 마을에서. 그리고 이들은 만무방인 조동관에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유대감 혹은 동경심을 느낍니다. 적어도 똥간은 규칙과 규범과 강제적인 질서에 얽매이지는 않으니까 그게 부러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우리 프린트를 잠깐 볼게요. 5분의 3 프린트 맨 뒤에 조동관 약전이 있습니다. 오늘 받은 거 말고요. 5분의 3 안 받았어. 줬는지? 응, 줬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같이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조금만 볼 거예요. 53쪽에 초반부 도입부를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 똥간의 본명은 동관이며 성은 조이다. 그럴싸한 좌우가 있을 리 없고 이름난 조상도 남긴 후손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은 이 작품이 어떤 형식의 작품임을 말해줘요. 일대기 형식. 왜? 일대기 형식인 앞에 뭐가 나와? 가계와 출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생과 가계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굳이 뭐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를 보냐면 넘겨서 56쪽 57쪽이 진짜 정말 재밌는데 아쉽다.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지 못하네. 56쪽을 보세요. 56쪽 맨 밑에서 한 세 문단, 그러니까 56쪽이 그냥 소문자 2를 찾아. 소문자 2. 그게 우리 수록 부분의 마지막이죠. 그 밑에가 이제 더 등장을 해요. 그럼 그 밑에는 다 뭐냐면 후일담이야. 전에도
원래 후일담이 있죠. 우리 저생전 배웠으니까 알 거야. 후일담이 그 뒤에 이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실 뭐가 나와야 돼? 글쓴이의 주관적인 평가가 나와야 해요. 원래는.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이어져서 마지막에 한 글자가 뭐로 끝나냐면 조동원 약전이다 라고 끝나죠. 그러니까 이 글을 쓰게 된 의도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후일담 부분 읽어보면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냐면 이 조동관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남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오래 남는 거예요? 그가 유리창을 다 작살내서가 아니라 왜? 부당한 질서와 어쨌건 싸웠으니까. 다시 말해 그는 데스페라도고 만무방이고 날건달이고 그 다음에 질서 선악과 상관없이 질서와 싸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원래 더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 요만큼 해두고요. 57쪽의 내용이 진짜 이런 거는 읽으면 서로 깔깔 웃어야 되는데요. 아쉽네요.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작품 뭐야? 뭐야? 빨리 말해. 우멍. 쓸 게 무척 많습니다. 지문은 10분이면 끝나요. 10분도 채 안 걸리는데 설명할 게 많으니까 공간을 잘 잡으시고요. 리모컨이 어디 있지 않았어요? 없으면 별 수 없지. 꺼주세요. 잠깐. 껐다 다시 켭시다. 어차피 끌 거. 자. 시간은 충분합니다. 나 보세요. 구몽은 황몽구조의 작품이고 수능에도 나왔고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왔고 때문에 이 작품을 또 공부하는 거는 사실상 너무 지겨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봤으니까. 그래서 작품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실제 지문은 굉장히 빠르게 볼 겁니다. 자, 우선 작품의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조 얘기를 좀 해봅시다. 나중에도 봐야 되지만 짱짱하게 가자. 구조 얘기하면 거의 다 얘기하는 거라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현실,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꿈속 꿈. 인몽이 2번, 강몽이 2번. 이렇게 되죠? 여기도 인몽이고 여기도 인몽. 그 다음에 여기가 강몽, 강몽. 이렇습니다. 여기도 꿈이고요. 여기 마지막이 현실이죠. 현실계의 주인공 이름은 성진입니다. 그 다음에 성진과 육관대사. 문제는 이 현실계가 어디라는 얘기냐면 연화봉이라고 해서 신선들이 사는 곳입니다. 현실이 애초에 신선이니까 이 작품은 신선들의 얘기인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리고 꿈에 들어오니까 성진은 누가 돼요? 성진의 이름? 양소유가 되죠. 그리고 이쪽은 육관대사는 양소유의 꿈에 등장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등장했다가 여기로 등장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딱히 등장하지 않다가 양소유가 다시 꿈을 꿔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양소유는 젊은 스님이고요. 승려라고 할게요. 여기서 육관대사는 늙은 승려. 그 다음에 호승으로 다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젊은 승려 양소유가 깨면은 다시 자기는 양소유가 되겠죠? 현실로 돌아가면 성진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양소유는 자기가 성진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기본적으로 꿈속의 존재는 자기가 꿈속이라는 걸 몰라야 돼요. 두 번째, 양소유는 메모하느라 정신없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설명을 들어요. 보세요. 양소유는 자기가 성진임은 몰라요. 양소유는 이게 자기임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꿈속에서 무슨 꿈을 꿨다가 깨고 나면 그 꿈속의 존재가 자기였음을 알아, 몰라? 몰라요. 야, 꿈속에서 제가요 JYP 사무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디션을 할 거라고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그렇게 한 게 자기라는 걸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당연히 알지. 꿈에서 깼다니까. 다시 말해, 양소유가 꿈을 꾼 거니까 양소유는 이게 자기임을 압니다. 그러고 꿈에서 깨니까 자기는 다시 양소유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 누구야? 이거 이해죠? 다시 말해, 몰라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아니겠지? 야, 이거 굉장히 불안하다. 잠깐만, 이걸 모를 수가 있나? 아니, 처음 본 게 아닌데. 어쨌든 양소유는 이게 자기인 건 알아. 그러나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몰라.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 젊은 승려가 현실에서 자기가 꿈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건 나의 모습이고, 이 사람에게 수업을 해주고 있는 이 양반은 이 존재이라는 걸 나중에 현실로 돌아가서 이제 당연히 그는 깨닫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작품의 포인트는 이거죠. 몽중몽이 이것과 여기가 일치한다, 이러는 거죠. 따라서 몽중몽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 몽중몽의 기능, 현실로 돌아갈 때가 됐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또한 양소유에게 힌트를 주는 거죠. 헉, 내가 스님이야. 그럼 나는 전생에 틀림없이 승려였을 거야 라고 추리하게 하는 계기를 주는 거죠. 물론 아직도 몰라요. 양소유는 자기가 성진이었음을 모릅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보니까 자기가 여전히 양소유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호승이 자기를 찾아와서 말을 걸어요. 호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는 오랑캐니까 호승은 외국 스님이란 뜻입니다. 유권대사는 아마도 파란 눈이었을 것 같아요. 외국인 혹은 인도 스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또 호승이 양소유에게 말을 걸죠. 어이 양군! 잠깐, 양군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요즘 화제의 선두에 서 있으니까 양군이라 하지 말고 YG는 더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양씨 너 나 알아? 그러니까 양소유가 아니 할배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야야 너 출세하더니 나 모른 척 할래? 너 옛날에, 여기를 말합니다, 옛날에 나랑 10년 동안 공부했잖아. 아니 할배, 내가 할배 본 적이 없다니까. 정말이면 나를 그렇게 깨우치게 해주든가. 그러니까 할배가 지팡이로 인가디움 레비오 아니면 뭐라고 해야지? 어쨌든 탁 때리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진이 그때서야 이게 다 꿈이었구나. 이게 다 꿈이고 나는 한 명의 스님일 뿐이다 라고 깨닫고 나서 스승님에게, 스승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스승, 즉 육관대사죠, 육관대사에게 반성을 합니다. 이런 게 대략의 얼개예요. 자, 처음에 성진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성진이 지은 죄, 팔선녀 놀았다고? 놀아놨다고요? 8명의 선녀랑 스님인데. 나쁜 놈이네. 첫 번째는 용궁에 가서 술을 먹었고요. 두 번째는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가 다리에 앉아서 안 비켜줍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비켜달라. 그러니까 선녀 팔선녀가 아니 스님은
도수를 부린다면서 왜 우리 보고 비키라 하시냐? 알아서 하늘을 날아서 건너가면 될 거 아니냐? 완전 깡패죠. 통과 세네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진이 이제 보니 니네 알겠어. 니네 다 신고할 거야. 그건 아니고요. 복숭아꽃으로 8필의 비단을 만들어서 한 명씩 이렇게 앵겨줍니다. 그러니까 팔선녀가 지문에 이렇게 써있죠. 선녀가 돌아보면 각각 찬연히 웃더니 하늘로 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이뤘으니까 웃어주고 이제 갑니다. 돌아온 성진이 이렇게 생각하죠.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풀도는 왜 이렇게 적막할까? 우린 너무 쓸쓸하다. 남자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려봐야지 하고 했다가 곧장 또 아니야. 내가 승려로서 이러면 안 돼. 반성하자 하고서 열심히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밖에서 낙낙하더니 누가 불러요. 사형! 스승님이 오시래요. 왜? 몰라요. 오래요. 쥐은 죄가 있으니까. 쫄아가지고 갔더니 스승님이 너 이 새끼 술 먹었지? 라고 묻진 않고요. 야,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없는데요? 거기서 3가지 죄를 다 얘기를 합니다. 술 먹은 거, 그 다음에 여성과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마음을 잘못 먹은 게 가장 큰 죄죠. 곧장 지옥으로 보내! 해서 온 게 여기예요. 그 다음 얘기는 굳이 더 하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서 반성을 하고, 그러나 반성이 아직 글러먹었어. 성진은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건데, 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얘기를 더 할 텐데, 첫 번째는 명명의 특징. 이거죠. 이름이 성진하고 소유예요. 성진은 무슨 뜻일까? 성진. 성은 품성이거든요. 그럼 진실을 깨달을. 자, 이런 뜻이죠. 소유는 무슨 뜻일까요? 소유. 소는 잠깐, 조금. 유는 몰라요? 유언지 할 때 유는 무슨 글씨야? 무슨 뜻이겠어? 유희 할 때 유. 놀다. 희가 기쁨이니까. 소유는 잠깐 놀러 왔다. 이런 뜻이죠. 정확하게 인물의 운명을 예고합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운명 예고. 다음 두 번째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작품이 당대 4대부의 이상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출장 입상. 따라서 이것은 뭐랄까, 이걸 뭐라고 이해해야죠? 마포대교에 자살 방지 문구에 이런 거 추가하면 좋겠죠. 당신의 하드디스크는 청소하셨습니까? 당신에게는 가족이 놀랄만한 자료가 없나요? 그럼 돌아가서 다시 확인할 것이다. 이 양반이, 이 김만중 이 양반이 학자인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친 판타지를 얘기했어요. 아내가 8명인데요. 한 명은 여염집 규수, 한 명은 그 여염집 규수의 하녀, 또 한 명은 황제의 딸, 그 다음에 나를 죽이러 온 자객, 기생 1, 기생 2, 심지어 사람이 아닌 것까지도 막 꿈속에서 동정 용왕의 딸을 또 이리 와! 그래서 또 해서 8명을 채웁니다.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미친, 아니, 욕하면 안 되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글은 사실 왜 썼죠? 자기가 어머니와 떨어져 있으니까 늙으신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어딜 봐서 늙으신 어머니를 위로하는 거야 이게? 어딜 봐서? 그래서 당대 어떤 사대 이런 거죠. 이거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도 알아둘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헷갈리면 안 돼. 현실이 신성계야. 그럼 꿈은요? 꿈은 인간계죠. 따라서 신성계와 인간계가 뒤집혀 있습니다. 보통은 인간계가 현실이고 신성계가 꿈일 텐데 그렇지 않다. 뒤집어져 있다. 이거를 좀 주의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놓고요. 그럼 이제 지문을 들어가. 지문은 금방 끝납니다.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을 부분은 양소유의 꿈이에요. 성진의 꿈이 아니라 양소유의 꿈이야. 그러면 꿈이야, 꿈속 꿈이야? 꿈속 꿈이죠. 꿈속 꿈에서 이제 동정 용왕의 딸, 이름이 백능파인데 백능파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을 담은 부분과 거기서 막 깨어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간단히 볼까요? 원수가 둘러보며 그윽한 생각이 떠오르며 탄식하다 되뇌기를 진중에서 오래 시달리고 청산이 고달프니 이 몸의 속세 인연이 어찌 그리 중할꼬. 뭐 속세에 대한 회의에 빠진 듯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만물 밖의 사람이 되리로다, 요거요. 요 부분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해? 다시 말하지만 꿈속 꿈은 성진으로 양소유로 하여금 자기가 성진이었음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아직 깨닫지 못했고요. 원수가 짓거리죠. 필시 절이 멀지 않으리 하고 올라보니 절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모여있죠. 근데 거기에 여기죠. 노승 한 사람이 높이 앉아,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이제 외양을 통해 이 사람이 도승이다, 어떤 뛰어난 승려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 되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꿈속에서 본 노승. 꿈속 꿈에서 본 노승이 누구라고요? 빨리 말했잖아. 누구야? 육관대사예요. 육관대사. 즉 이건 지금 자기가 현실에 있는 곳을 꿈속 꿈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노승은 원수가 들어온 걸 보고는 제자를 거느리고 내려와 맞으며 이르죠. 대원수, 산속 사람은 육관대사, 대원수는 양소유를 말하죠. 문 밖에 나아가 영접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러나 여기 이거요. 여기서 2번이라는 건 언제를 말합니까? 2번은 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육관대사는 지환아, 주제자가 뭔 말이나? 몰라. 모를 수도 있지. 주제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천지만물의 주제자라 그러면 신을 가리켜요. 그래서 무엇을 다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만들고 책임지고 이런 사람들을 주제자라 그래요. 그럼 이 꿈은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다 만들고 조화를 부리고 있어? 육관대사. 육관대사가 꿈을 꾸게 하고 깨게 하고 꾸게 하고 깨게 하고 자유자재야. 그럼 여기서 2번은 아직 오시는 게 아니라는 말은 꿈속 꿈, 2번이라고 하는 거는 꿈속 꿈을 가리키고요. 오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깰 때가 아니라 곧 깰 때가 올 텐데 아직은 아니라 곧 온다 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육관대사가 모든 걸 다 주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 방에 말해주고 있고요. 원수는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어쨌든 돌아가라니까 화야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고 놀라 깨니. 강몽이야. 어디서 어디로 나오는 강몽인지 말해봐요. 어디서 어디로? 몽중몽에서 다시 꿈으로, 그러니까 아직 현실로 못 왔어요. 꿈으로 나오는 강몽입니다. 몽중몽에서 꿈으로.
자기는 자고 있죠. 장수를 불러서 묻습니다. 야, 니네들도 혹시 꿈 꿨어? 그랬더니 저희들도 꿈에 원수, 즉 양소유죠, 따라 신병 귀졸과 더불어 크게 싸워서 격파하고 그 대장을 사로잡아 돌아왔습니다. 말도 안 돼. 동일한 꿈을 꾸었다는 게 말이 되나? 여러 사람이 한 번에. 그냥 저희가 이길 징조겠죠 뭐 하고 별 생각이 없어. 백룡담을 가봤더니, 백룡담은 실제 지명, 물론 양소유의 꿈속 지명입니다만,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중요하죠. 물론 정기성이에요. 꿈과 현실, 아니면 꿈속 꿈과 꿈, 이런 게 연관되는 건 몰라. 어차피 꿈이니까 모르겠다. 실질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병든 군사들을 먹였더니 그 병이 낫는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 중략이 되고서 이제 아까 말했던 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쉬는 시간 보장해 줄 테니까 내가 늦게 들어올게요. 5분만 보세요. 5분만. 자, 현실 간단히 꿈, 속, 꿈, 그리고 꿈, 다시 현실, 이거 다 메모한 거죠.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자, 누가 올라와서 배승상을 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육관대사입니다. 물론 사실은 호승이라고 지금 등장을 하죠. 배승상은 양소유, 네모칸 칠게요. 양소유를. 양소유는 이미 그는 육관대사죠. 평범한 중이 아니면 알아보고는 이런 합리하고, 육관대사요. 물론 육관대사인 걸 몰라요 아직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승상은 평생 친구를 왜 모른다고 합니까? 평생 친구란 누구? 자기 자신이죠. 자기를 말하는 거. 너 나 몰라? 야, 너 모른 척 하는 거야? 어처구니 없다. 귀인은 잊기를 잘하니라 하던데 과연 그러하도다. 좋은 일 가서 법관이 되고, 그래갖고 서초동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부하 직원 거느리고, 내가 옆을 이렇게 찌질하게 지나가다가 야, 안녕. 어떻게 대할 거야? 안녕하세요. 아니면 아저씨 누구예요? 그거 아는 척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귀해지면 잊기를 잘한다. 속담으로 뭐가 있죠? 개구리 울챙이죠. 그런 뜻이죠. 그럼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야? 이게 양소유죠. 과연 그렇구나. 그래서 양소유가 자세히 보니, 어라? 봤어. 어디서 봤어요? 다시 노승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지난날 토봉곡을 칠 때 꿈에, 이 꿈이 몽중몽이에요. 꿈에, 즉 여기서 용왕잔치에서 백능파 데리고 올 때 남학에 올라 늙은 대사가, 여기 늙은 대사가 좀 전에 그 늙은 대사입니다. 방금 봤죠? 늙은 대사가 제자와 더불어 불경을 강론하다가 나보고 아직 올 때 아니라고 했던 그 늙은 대사, 그거 너지 너. 바로 그 꿈속 만났던 그 사람 아니냐?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랬더니 노승이 박장대소하며 말하기를, 맞아 비록 맞지만 다만 꿈속에서 한 번 본 것만, 이 꿈속은 당연히 몽중몽이죠. 즉 여기서 한 번 본 것만 기억하고, 여기서 10년 동안 같이 살던 일이란 현실을 말하죠. 여기서 같이 산 건 기억지 못하니 누가 너를 총명타하고 하기냐? 누가 너보고 똑똑하대? 회사가 망연자실합니다. 소유는 15, 16세 이전에는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지 않았으며, 잠깐만, 근데 소유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3인칭 자기 지칭은 주로 누가 해요?
6세 이하 여자애들이 해요. 소유는요. 근데 지금 이런 건 체포해야 돼요. 이거 공중도덕을 해치는 거야. 이거 안 됩니다. 무시기가 급제하여 이어서 명령을 받았다. 동울은 옆나라에 갔고 토를 정벌했고 서울을 떠난 적이 없다. 내가 언제 당신이랑 10년 동안 서로 사귀었겠냐? 노승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상공, 당신 아직도 헛된 꿈을 이란 뜻인데 이것은 곧 어디를 말해요? 이거하고 이거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걸 깨지 못했군요. 그러니까 양소가 묻되 스님은 어떻게 하면 소유의 이 새끼가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겠나이까? 라고 했더니 어렵지 않은데? 하고 돌랑간을 두어 차례 두드리니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죠. 구름이 퍼지고 막 환상적이야. 그래서 한참 만에 소리를 지르기를 스님은 어찌하여 옳은 길로 인도치 아니하고 판술로서 일용하십니까? 하기도 전에 구름이 거치는데 노승은 한 곳이 없고 팔랑저도 없고요. 집도 없고 자기는 작은 암자 속에 포단 위에 앉아있어. 뭐예요? 여기 해당하는 강목이 되는 거죠. 스스로 돌아보니 108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는 깎이어 까칠까칠하니 소화상의 모양이요 대승상이 아니라 머리가 까칠까칠하다는 것은 꿈을 꾼 시간이 얼마만큼이었음을 말해주는 걸까요? 실제로는 한 5, 60년 살았어요. 꿈속에서. 실제로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하루밖에 안 지났겠죠. 보통 사람은 잠을 하룻밤 잡니다. 잘 모르겠어요? 돈이 들고 달라?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정말 5, 60년 살았으면 머리털이 엄청 자랐을 테니까. 까칠까칠한 것은 얼마 안 지났다는 증거죠. 생각하되 처음에 대사께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떨어졌다가 풍도옥은 지옥이에요. 환생하여 양씨 아들이 되어 박어부와 한림학사가 되고 장수가 되고 재상이 되고 공은 세우고 벼슬에서 물러나 8명의 아내와 함께 여생을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요약적 제시가 되겠죠. 그리고 말했듯이 여기 두 공주와 6낭자 그 다음에 벼슬을 이렇게 많이 하고 이게 모두가 다 당대 사대부들의 바라는 바인 것이고요. 짐작건대 필연은 반드시 스승 즉 육관대사죠. 육관대사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꿈을 꾸게 하여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이름을 알게 함이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은 신청전이 이어지죠. 신청자가. 자, 근데 잠깐 우리 5분의 4 이제 오늘 준 거 구문목이 맨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게 있는데 어 25번 문제 25번 문제 쪽번호 말고 25번 문제 위에 지문이 있죠. 지문의 니은을 보세요. 25번의 니은 찾았냐? 찾았냐? 거기가 우리가 방금 읽은 여기에요. 이 부분 장원급제 한림학사 어쩌고 언제 찾는 거야? 25번의 니은 니은이 없어? 내가 잘못 말했어? 이리 줘봐요. 내가 잘못 말했나 보다. 맞습니다. 그 다음이구나.
28번의 니은.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요. 디귿. 디귿 위에 일단 사부가 묻습니다. 성진아, 좋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육관대사는 성진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아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말했듯이 주제자임을 알려주는 거라고. 육관대사가 모든 걸 다 조화를 부린 거야. 그 다음에 소문자 D로 가요. 디귿을 읽을 겁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잘못해서 죄를 지었어. 그러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부께서 자비하사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 갚기 어렵네요. 나봐요. 판단해 보세요.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원래대로라면 윤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죽었다가 죄를 짓고 죽었으니까 사람으로 못 태어나죠. 죄를 짓고 죽으면 뭘로 태어나요? 미물로 태어나요. 그래서 바퀴벌레 아니면 뭐 땅강아지. 땅강아지는 알아요. 그럼 벌레가 있어요. 태어나죠.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좀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납니다. 바퀴벌레로 태어난 뒤에 착한 일을 많이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알을 안 낳고 빨리 죽는 거겠지. 최대한 인간에게 착한 일을 했어. 그 다음에 토끼로 태어났습니다. 토끼는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착한 일을 했다고 치자. 그리고 강아지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기타 등등을 반복해서 마침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윤회야. 착한 일을 많이 하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하룻밤 꿈으로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니 우리 사부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거야. 사부님 고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진의 생각에는 꿈과 윤회가 같다는 걸 전제해요? 다르다는 걸 전제해요? 다르다. 다르니까 윤회는 너무 길고 힘들고 꿈은 짧고 간단하니까 사부님 고맙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사부는 너 아직 멀었다. 야, 너 안 되겠다 이거. 너 안 되겠어. 너 다시 해야 되겠어. 이 말이 어디 써 있냐면 소문자 D로 가요. 소문자 D.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 함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했구나. 야, 너 아직 멀었구나. 옛말에 장주가 꿈에서 나비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 되었다 하니 어느 것이 거짓말이고 어느 것이 진짜이냐?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게 참이고 어느 게 꿈이냐? 라고 묻습니다. 나 봐요. 장주지몽이라는 유명한 한자성어죠. 장자가 꿈에 나비가 돼서 팔랑팔랑 날다가 퍼뜩 깨보니까 자기가 사람인 거야. 장자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원래 사람이었다가 나비 꿈 꾼 건지 아니면 나비가 지금 어딘가에서 꿈을 꾸고 있어. 무슨 꿈을 꾸고 있는데? 사람이 된 꿈을 꾼 거죠. 그럼 나는 지금 현실 같지만 그 나비가 꿈에서 깨버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내 현실은 이건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람이고 나비 같은 건 없어를 확신할 수 있냐? 그냥 내가 지금 나비의 꿈일 수도 있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죠? 꿈과 현실은 구분이 안 된다라는 얘기로 육관대사가 하는 말은 이거죠. 왜 너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려고 하니? 중요한 건 깨달음이야. 깨달음이 없으면 꿈도 현실도 구분이 안 돼. 의미도 없어. 너에게 중요한 건 깨달음이다 라는 걸 말하려는 겁니다. 이 교훈, 이 육관대사의 나무람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글러먹었다 라고 제자를 한 번 더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깨달음이죠. 나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읽어보시고요. 피드백 하겠습니다. 자, 판소리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어요. 수군가 할 때도 8가지 판소리 조건을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전 할 때도 간략히 언급해서 또 언급은 안 할 겁니다. 이제 정말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심청가는 정말 유명한 작품이니까 내용은 얼마 안 걸립니다. 공간 얘기가 좀 중요해요. 그 공간 얘기를 하고 곧장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공간을 이렇게 나눠야죠. 먼저 도화동이 있고요. 임당수, 그 다음에 용궁, 그
그리고 또 인당수, 그 다음에 황궁, 이렇게 세 군데의 공간이 있습니다. 도화동에 누가 살아요? 신봉사, 그 다음에 뺑덕어멈, 이 같은 마을에, 그다음에 장승상 부인까지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신봉사야 심청이 아버지고, 뺑덕어멈은 심청이를 뱃사람들이 데려가면서 하도 불쌍하니까, 뱃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직업이 뭐예요? 인신매매 플러스 국제무역업자, 이렇게 되죠. 기괴한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주고 간 돈과 식량을 갈취하려고 신봉사와 사기 결혼을 해서 모두 다 빼앗은 다음에는 신봉사를 냅다 차버리고 도망치는, 어떻게 이보다 더 사람이 나쁠 수가 없을 정도의 악역입니다. 그리고 장승상 부인은 그 반대편에 서 있죠. 그래서 심청이에게 일도 주고요, 음식도 주고, 당연히 일 시킨 대가도 주고, 심지어 자기 집에 양녀로 들어와라 라고 권유까지 하는 인물입니다. 용궁, 그다음에 인당수로 가서 용궁에는 용왕이 이제 당연히 있겠지만, 이 용궁에 있는 용왕에게 누가 명령을 내려요? 이에게 명령 내리는 게 옥황상제가 용왕에게 명령을 내려서, 인당수의 심청이가 빠질 테니까 네가 잘 데리고 있다가 내 명령대로 때가 되면 다시 올려보내라, 그 명령까지, 지령까지 내려주는 걸 보면 옥황상제는 당연히 심청이 같은 선한 인물을 돕는 하늘, 즉 주제자도 되죠. 하늘의 존재로 볼 수 있겠죠. 자, 도화동은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여기서 현실의 질서란 이런 거죠. 빈부격차가 너무 극심해서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든 걸 기화로, 쉽게 말하면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자기들의 장사를 잘 되게 하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질서가 통하는 공간이 도화동이고 현실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인당수는 어떤 공간으로 보면 되겠어요? 인당수는 신의 질서가 지배하는 건 여기예요. 여기는 초자연적 질서의 지배라고 하면 돼요. 초자연적인 질서, 인간의 질서가 아니죠. 옥황상제와 용왕의 질서가 지배한 데가 용궁입니다. 그럼 인당수는 어떤 공간으로 볼 수 있겠나? 인당수는 통과을이란 말이 신청가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적인 화소, 이른바 우리가 모티프라고 하죠. 화소입니다. 다시 말해 신청이는 아무리 착하다고는 하나 그래도 별 수 없는 평범한 서민 가난뱅이의 딸이이자 아버지가 봉사이고 어머니는 일찍 죽었어요. 그런 사람이 황비가 된다는 것은, 황후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신청이 역시 춘향이만큼은 아니지만 신분 상승을 이루었어요. 오히려 춘향이보다는 더 많이 이루었다고도 보겠네요. 황비가 됐으니까. 춘향이는 황비까지는 못 올라갔죠. 하지만 춘향이가 더 천했죠. 기생의 딸이니까. 자, 그러면 춘향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분 상승을 이룰 때 판소리의 청중들은 그 신분 상승한 자에게 아주 엄격한 시험을 제시합니다. 춘향이는 어느 정도의 시험을 통과했죠? 자기를 구하겠다고 유일하게 기다리던 남자친구가 예전 남친 약혼자가 생거지가 되어 내려왔거든. 그 다음에 그 거지가 자기한테 야, 너 저기 새 남친이랑 친하다며? 새 남친이 너라면 깜빡 죽는다면서 나 돈 좀 빌려줘. 2,000냥만. 춘향이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내일이면 죽을 걸 알면서도 엄마에게 엄마 내 옷장에 좋은 옷 있으니까 팔아다가 내 전 남친 옷 사주고
내가 가지고 있던 옷, 주얼리 팔아다가 내 전남친 맛있는 거 사주고, 부디 내 전남친 홀대하지 마 이러고 유언을 남기고 죽죠.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았더니 자기를 괴롭히던 못살게 굴던 놈이 쫓겨나고 정의로운 사람이 와서 올바른 정치를 한다는 거야. 살았다 싶죠. 근데 그 정의로운 정치를 하고 올바른 뭐 한다는 놈이 와가지고 기가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너 내 부인이 되라 이런 소리를 하죠. 동료가 되라고 해도 안 들어줄 판에 부인이 되라 이런단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야 이 씨 양반 새끼들은 똑같구만. 야 빨리 죽여. 내 죽어도 너랑 같이 못 살아. 내 전남친 저기 어디 있을 테니까 빨리 시체라도 내 전남친에게 줘. 생각해보면 끔찍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모든 걸 다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춘향이는 신분 상승을 이루어요. 심청이에게는 어떤 시험이 주어져요? 이쪽이 좀 더 끔찍한가? 심청이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뭐예요? 누굴 위해 뭐 해라? 눈먼 아버지를 위해 죽어라. 왜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눈먼 아버지 먹여 살리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아버지인데 어떡해. 눈도 멀었는데. 근데 죽으라고? 내가 꼭 죽어야 된다고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해봐요. 눈먼 아버지를 내가 먹여 살리고 있었어.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한숨만 푹푹 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뭔 일이에요? 아니다. 아 얘기를 해봐요 아버지. 아이 그니까 밖에 아니야. 속 터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밖에 나갔더니 웬 땡중이 자기한테 여보시오 3,000냥만 시주하시오. 그러면 당신 눈 뜰 수 있어. 어디서 도를 아십니까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야 너 우리 집에 한 3억 있냐? 아버지 3억은 그냥 내일 밥 먹을 쌀 살 돈 3만 원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아 내가 말 안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그래서 춘향이는 신장은 안구로 뭐 안 되니까 신장, 안구, 그다음에 뭐 심장, 기타 등등 한꺼번에 다 팔아가지고 돈 3억 원을 벌어서 아버지를 주고 팔려가는 거죠. 현대로 따지면 정확히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되죠. 통가을이는 원래 이렇게 가혹해요. 인당수는 통가을이의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통가을에는 결과적으로 심청의 효성을 시험 더하기 신분 상승의 근거 이런 것들이 됩니다. 짧게 말하느라 좀 흥미 위주로 말했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는 지문 속에 나온 내용 바깥 얘기는 안 해요. 심청가 읽어보면 내가 지금 말한 그대로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뭐 궁금하면 나중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용궁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황궁으로 가죠. 그럼 황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이, 황제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맹인 잔치를 열어서 천하맹인을 다 불러 모아서 마침내 신봉사가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요 정도로 공간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요. 질문을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갑니다. 오늘 가는 날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못 쓰겠다. 진지나 망종지요. 망종이란 말은 마지막이라니. 벌써 문 밖에 이 새끼들이 왔어요. 이 나쁜 놈들이고 인신매매고 와가지고 여보시오 선인님네 진이나 드리고 떠나겠어. 그래라. 눈물 섞고 아침밥 급히지요. 소반 위에 받쳐들고 아버지 진진이시오. 한밤 이상 꿈을 꿨다. 무슨 꿈을 꾸셨는데? 아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보이니 수레라는 것은 귀인이 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꿈의 내용입니다. 수레라는 건 귀족이 타는 거 아니냐? 내가 손수 해몽했지야. 오늘 장승상 때 부인이 너를 수양딸로 데려가려고 가마 가지고 오려나 보다.
근데 이 꿈은 무슨 꿈이에요?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는 건 어디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긴 지금 빠져있지만 다른 판본에는 심청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 꿈 정말 좋소? 하고 말하는 대사까지 들어가 있어요. 슬프죠. 자기 죽을 꿈인 줄 알면서 내게 제사 무셨느냐? 요거요. 요 대사. 오늘 밥은 어떻게 반찬이 아니 당신들 먹을 거 말고요. 점심 급식 말고 요거 요 밥상 반찬이 어떨까요? 푸짐하겠죠. 마지막인데 뭐. 그 밥상을 받은 신봉사의 반응이 이거예요. 댁이라고 하는 건 장승상 때에 제사 지냈냐? 왜냐면 장승상 댁에 제사 지내면 그 다음날 아침 이 집 밥상이 푸짐했었거든.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 가져왔으니까. 따라서 이것은 물색 모르는 물색 모른다는 말은 돌아가면 형편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독자들은 알아 몰라? 따라서 이 대사는 독자에게 어떤 느낌을 주겠어요? 비극성이 보조됩니다. 자, 그 다음은 뭐 안 봐도 되겠죠? 아, 그리고 요거를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꿈이 무슨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황후가 되는 꿈인 거죠.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따라서 이 꿈은 의미가 세 개예요. 가장 신봉사로 보게 되면 양녀로 가는 꿈이고, 심청에겐 죽을 꿈이고, 작품 종말로 가게 되면은 황비가 되는 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청이 거동바라 불치나 푸르르 자진몰이는 장단 중에 어느 정도 빠르기? 대답 못하면 혼난다. 어느 정도 자진몰이? 저번에 했잖아. 순간 빠르게. 뭐 엄청 빠르게라고요? 엄청 빠르게라는 게 있나? 맞습니다. 가장 빠른 장단이죠. 아이고 아버지 말 못하고 기절한다. 신봉사 깜짝 놀라. 아이고 웬일이냐? 웬일이여? 오늘 아침만 줬더니 뭘 먹고 이렇게 체했어? 아가 어느 놈의 봉사의 딸이라고 정계하느냐? 괴롭히냐는 뜻입니다. 말 좀 해라. 답답하다. 아이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속였어. 무슨 큰일을 속일 건데 이렇게 놀라게 하느냐? 말해라. 아이고 아버지 300석을 누가 주겠습니까? 남경장사 선인 나쁜 놈들이죠. 300석 그 몸이 팔려 오늘이 배 타고 가는 날이니 저를 망종 보옵소서. 망종은 마지막이라고 했죠. 저를 마지막으로 보소서. 어느 때나 뵙겠습니까? 털어놨습니다. 신봉사가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거 웬 말이냐? 애비 보고 묻도 않고 너 이거 웬일이여? 모터지야 눈을 팔아 너를 살지 너 팔아 눈을 뜨면 뭐 보자고 눈을 뜨고 여기까지를 잘라서요? 구성애가 보이죠. 아까 내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신봉사에게 부성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신봉사는 간단히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일 뿐이야. 부성애는 지극하죠. 자기 아내 죽고 깐난애를 직접 품에 안고 젖동량으로 키웠으니까 자기가 장님이면서 부성애는 지극하지만 사람이 좀 주변머리가 없죠. 너를 팔아 눈 뜨면 내가 뭐 보자고 눈 뜨겠냐? 너 보려고 눈 뜨고 싶은 건데 애비 서름을 들어라. 너나 7일 만에 동량이 얻어먹여 이만큼이나 길러서 묵은 근심 핵근심 묵은 근심은 지난 근심이고 핵근심은 새 근심이에요. 너 때문에 잊었는데 이게 웬 말이냐? 나 눈 안 뜰란다 까지 대화가 끝나고요. 그때 선인들이 문 앞에 늘어서서 심낭자 물때 늦어가오 이 말 듣고 엎어지면 넘어지면 나가서 예의 무지한 상놈들아. 그렇죠. 자기 딸을 돈 주고 사가니까 사람 사서 재물 지냈는데 어디서 봤냐? 그런 일 어디 있어? 여기까지는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7년) 대한 한은 가뭄이에요. 7년 동안 가물 때 사람 잡아서 소원 빌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인신
공희. 같은 말이에요. 인신재물, 인신공희. 사람의 몸을 바치다 라는 뜻이죠. 탕임금께서 전조 단발 신영백모 상님들에 빌었더니 대우방 큰 비가 내려 풍년이 들었단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바친 건 아니고 바치려고 하니까 그 정성이 갸륵해서 비가 왔다는 거예요. 바친 건 아니야. 그래서 이 고사 인용은 실제 인신 재물은 안 한 거를 말합니다. 그냥 머리를 깎고 빌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죽이진 않고요. 그래서 내 몸으로 대신 가리라. 내가 차라리 딸 대신 가겠다. 나 가면 어차피 사람인데 나도 사람이다. 돈, 쌀 뭐 다 싫어. 가슴을 두드리며 목제비지를 덜컥 내리둥굴 치둥굴며 죽기로만 작정을 하는구나. 여기까지. 목제비지를 덜컥한단 말은 너무 답답해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그런 모양이니까 의성어와 의태어를 동원해서 비극성을 더욱 현실적으로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빨리 끝나. 지문 보세요. 5분의 4. 5분의 4. 아니 그냥 시간 없으니까 나와보세요. 내가 그냥 말 얘기를 할게요. 자, 심청가 지문을 좀 많이 실었습니다. 아니 많이는 못 실었고 그 다음에 출제된 지문 위주로 싣다 보니까 역시 좀 내용 지문이 비슷한 지문이 막 들어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신봉사가 눈을 뜨는 장면입니다. 보면 즐거우니까 보시고 또 하나 인상적인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장면이 뺑덕어멈 장면이에요. 뺑덕어멈 장면 중에 애초에 뺑덕어멈이 어떤 사람인지는 얘기했습니다. 그냥 뭐 천하의 악인인 거죠. 그런데 뺑덕어멈에게 속는 사람도 정상은 아니죠. 다시 말해서 뺑덕어멈만이 악역인 건 아닌 거예요. 말했지만 신봉사가 이 작품에서 비난받을 만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공양미 얘기를 한 것부터가 잘못됐어요. 옳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뺑덕어멈에게 그 돈과 쌀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자기 딸이 죽으면서 남겨놓고 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모조리 잃어버리잖아. 물론 뺑덕어멈이 악역인 것도 있지만 신봉사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것 또한 있습니다. 또 신봉사는 어떤 인물을 상징하고 있냐면 무능한 아버지를 혹은 무능한 가장을 상징해요. 그리고 심청이는 당대의 가치관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요구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효심이 깊고요. 부모를 먹여 살리고요. 마지막에 황후가 되어서 부모의 눈을 뜨게 하고 어머니에게도 효심을 다하니까. 그래서 심청가 또한 당대의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관을 담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수군가 얘기하면서 모든 판소리에는 이중적인 주제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제의식이 뭐예요? 권선징악이죠. 쉽습니다. 이면적인 주제는 뭘까요? 심청가의 이면적인 주제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을 위해서 심청이 마냥 희생한다고 하면 희생을 할 일이 생기면 부모님이 오냐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때문에 내가 살겠구나 이러실까요? 다시 말해 심청이가 한 일이 효냐는 얘기예요.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걸 효라고 결정했다고? 진짜? 현대적 관점에서는 절대 효가 아니죠. 따라서 이것은 진정한 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묻기도 합니다. 참된 효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